여러분 안녕하세요. 계급장 떼고 들이대 시즌3 전우용 교수님, 강성범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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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여튼 이게 대표란 말이 많이 어색합니다. 왜요? 대표님이시잖아요. 저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사 정도 되는 거라서 네. 좀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 저기요. 네. 다음부터는 V1이라고 부르세요. 네. V1이요. 예, V1. 저기 누구? 대표님. V0. V0. 그렇게 불러라. 저는 요즘 들어서 윤석열의 그러니까 가정으로서의 일, 인성이나 다 떠나서 남편으로서의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완전히 잡혀 사는 그 남편의 마음 네. 이런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최근에 또 윤석열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정확하게 몰랐을 거라고 봐요. A씨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모땡 씨가 등장하면서 윤석열이 좀 감옥에서 기분이 어떨까 싶으면은 저도 궁금해요. 너무 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네. 야, 왜 저렇게 살았나?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고도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알고도 덮어주고 그냥 모르는 척하는 그런 관계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두 부부의 관계는 부부가 아니고 윤석열에게 김건희는 엄마의 존재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전히 세뇌당한 상태에서 하란 대로 하는. 네. 엄마라기보다는 네. 이제 저는 여왕님. 그럴 수도 있고. 네. 연산군과 장록수 관계는 굉장히 유명하죠. 오. 이제 나이도 많았고 연산군보다. 그랬어요? 예, 연상이었고 또 이제 과거가 좀 복잡한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연산군을 밟고 놀았다는 거잖아요. 왕을. 이게 실제로 그냥 실제로 표현이 말이 아니고 놀면서 그냥 놀면 밟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실록에 나오는 기사 내용이죠. 네. 예. 그리고 연산군이 꼼짝을 못했다고. 타인에게는 폭군이었지만 장록수에게는 일종의 종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예. 근데 어떻게 비슷해요.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이 하는 짓도 연산군하고 비슷했고 네. 윤석열과 김건희 관계도 연산군과 장록수 관계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더한 게 그 고양이 뉴스가 멀리서 찍은 걸 보니까 놀아주지도 않던데. 그러니까 엄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신 같은 존재. 예. 신. 그러니까. 신과 접촉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 제가 이제 다른 책에다 썼던 내용인데 우리말에 미쳤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네. 이 미치다라는 말은 원래 이제 미칠 급자로 한자는 써요. 미칠 급자와 미칠 광자가 따로 이제 국어사전에 들어있는데 예. 원래는 저는 같은 뜻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 개념에 보면 이제 신이 있잖아요. 예. 원래 미치다라고 하는 말은 닿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미치다. 그렇죠. 어디 저기 닿다. 미치지 못했어.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뭐 누가 길을 물어보면 예. 내 거리 못 미쳐서 좌회전하세요. 이런 식으로 할 때 미치다라고 하는 닿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닿다에 해당하는 한자가 이제 접자인데 우리는 신과 닿는 것을 접신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접신하는 것, 신에 닿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들리죠. 네. 신들림을 그래서 우리는 신들렸다는 상태, 신들린 상태를 옛날부터 미쳤다고 불러왔어. 거기에 닿았다. 미친 사람은 신이 들어와서 자기의 본성이 나가고 그 자리에 신의 성질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을 치료하는 법이 뭐예요? 잡귀 들린 사람 치료하는 방법이 잡귀를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잡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있어요. 그게 왜 미친놈에게는 미친병에는 뭐가 약이라고 그러죠? 몽둥이. 그냥 몽둥이가 약이 아니에요. 그럼요. 복숭아 나무 몽둥이가 약이에요. 야, 그게 또 예. 줄었구나 그렇게. 예,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는 좀 생긴 것도 좀 그렇게 생긴 데다가 네. 이 봄에 꽃이 피잖아요. 예. 그래서 봄에 꽃이 피고 생명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고대 무슨 설화 소설에도 도화원기, 무릉도원, 네. 도원결이 예. 그 복숭아밭에서 뭔가 새 출발을 약속하는 게 생명의 좀 상징이고요. 그 관우 유비 장비가 야 근처에 저 복숭아 아파트 괜찮다 이게 아니고 그게 의미가 그게 그렇죠. 있는 거군요. 봄철에 복숭아가 피는 곳에서는 이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이게 좀 성과도 관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색 잡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복숭아 도자. 예, 복숭아 도자예요. 복숭아 아, 그러네. 그것 때문에 이게 워낙 생명력이 강한 좀 과일 예. 나무로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제사상에는 복숭아를 올리면 안 된다고 돼 있죠. 아, 그렇구나. 그렇더라. 제사상에는 이게 귀신을 쫓는 역할을 한다. 오. 그래서 김건희가 청와대 좀 이렇게 비우고 용산 갔을 때 예. 거기 들고 사람들한테 들게 한 이 꽃가지가 복숭아냐 매화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어느 쪽이든 간에 이건 이제 귀신 쫓는 행사였던 것이죠. 그렇게 행사를 했던 것인데 예. 그래서 이 복숭아 나무한테 귀신 쫓는 힘이 있다고 생각들을 해서 비신병은 이제 복숭아 나무까지로 많이 때렸죠. 실제로 193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에서만 네. 연간 몇 명이 복숭아 나무에 맞아 죽었어요. 아, 진짜요? 정신 몇 년대까지요? 1930년대까지. 와. 40년대는 이제 이게 신문 기사가 통제가 돼가지고 안 나왔지만 네. 1930년대는 심지어 자식이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귀신 일들이 들렸다고. 귀신 미쳤다고. 들렸다고 복숭아 나무로 이제 실컷 때리다가 그걸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죠. 아우. 실제로 무당들이 살인죄로 많이 기소가 되는데 네. 무당들 살인이 대부분 이 복숭아 나무 구타에 의한 살인이었어요. 야, 그랬구나. 예,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옛날에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쳤다는 말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게 신들렸다는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김건희가 이른바 윤석열에게는 신과 접촉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영매 역할을 했던 걸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사생활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부간의 관계, 사랑이 뭐 이렇게 끔찍해서 그렇게 해서 김건희를 감싸고 돌았다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잘 풀렸다. 네. 뭐 어떤 이런 믿음 때문에 그 일종의 좀 영매로 이용한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영적으로 지배당하는 정신적으로 지배당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른 게 아닌가. 이게 무속에서는 흔히 보이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진도 김건희 윤석열 위에 김건희가 있었고 네. 김건희 위에 건진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 건진은 김건희가 대통령 부인이 된 다음에도 반말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런 관계 비슷한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엄청난 야. 수직적인 관계네요. 예. 이 교수님 마이크 좀만 올려주면 좋겠는데 왜냐면 거기 계시면 저희가 소리를 못 질러요.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여기 윤석열 괜찮나 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예. 교수님 보면 이렇게 하시다가도 알아서 돌아오셔. 우리 같은 사람들 하다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우리가 뭐 얘기하다 얘기했지? 막 이러는데 말이에요. 까먹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오늘도 또 아주 지식 알토랑 같이 얻었어요. 네, 맞습니다. 미쳤다의 어원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배웠습니다. 예. 그러면은 첫 번째 내용으로 저희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내용, 전우용 교수님이 SNS에 올린 글 함께 보도록 하죠. 한동훈이 이재명 재판 재개되면 계엄 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한 건 그가 배은망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계엄 당일 밤에 한동훈이 벌벌 떨던 모습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로 민주당 의원들을 소집하고 국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와 달라고 부탁했기에 가까스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었는데 그때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지금 한동훈 이름 앞에는 한 글자가 더 붙어야 했을 겁니다. 어지간한 금수도 은혜를 압니다. 배은망덕한 인간을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자. 올려주셨네요. 이 배은망덕한 한동훈을 어찌할까요? 라는 거죠. 그날 그 국회에 그 문 열어줘서 들어와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들어와서 그렇게 있을 때 상기돼 있던 표정을 국민들이 다 봤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자고 딱 옆에 붙어가지고 있던 그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기가 계엄을 해제했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이재명 대표는 저기 그 국회 옆에 있는 숲이 있어요. 소나무숲 같은 게 거기에 이 피신을 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표결할 때 들어오려고. 네. 근데 그걸 갖다 도망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몇 사람한테 배은망덕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국민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은망덕한 거거든요. 저건. 그래서 정치를 못하는 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이 저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개업을 할 것이다라고 지 혼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민주당이 한마디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바랬던 거예요. 한동훈은 그거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남이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기. 네.
그래놓고 또 질러가지고 뭐 또 막 할 말 없냐 했더니 또 민주당이 또 아유 불쌍하다 했더니 왜 불쌍한데? 나는 이래서 안 불쌍한데 니네가 불쌍한데 할 말 없냐? 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을 보면서 일단은 여기서 민주당은 멈춰야 돼요. 쟤한테는 상식이 안 통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애기 때문에 병먹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저 배은망덕함에 대해서 써주셔서 너무 공감이 갔거든요. 박찬욱 감독 영화 시리즈 네. 복수 시리즈가 네. 있죠. 네. 사실 이 복수심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강렬해요. 사람에게. 네. 이 감정만큼 사람에게 어떤 행위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감정도 드물어요. 굉장히 강하죠. 네. 그래서 그게 영화로도 여러 차례 나왔고, 때로는 이제 이 복수심이 정의감하고 혼동되기도 해요. 그 영화가 이병헌하고 저기 최민식 나온 뭐 여러 영화가 있죠. 네. 네, 저- 복수는 나의 것도 뭐, 있고 복수는 나의 금자씨도 힘인지 있고. 친절한 그렇지. 금자씨 그 앞에 그 뭐죠? 최민식이 나와서 산낙지 먹던 그 영화 그 뭐죠? 올드보이. 아, 올드보이. 올드보이. 그 시리즈구나. 연작이었어요. 복수를 주제로 다룬다고 해서 아. 복수 연작이라고 했었는데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어느 정도로까지 망가뜨리고 또 어느 정도로 강렬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 복수심을 정의감하고 혼동을 많이 해요. 원수를 갚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걸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나 자기 가족과 관련된 복수는 이건 복수이고요. 복수. 남의 것에 대해서 복수를 대신하면 그게 정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그렇군요. 복수심과 정의감은 좀 네. 달라요. 그러니까 괜히 죄 없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맞는 장면을 본다든가 네. 이런 데 나서는 건 정의감이죠. 정의감. 자기가 맞았다고 나중에 그걸 이제 되갚는 건 복수심이 되고 아. 그런 차이가 있어. 그런데 어쨌든 이건 굉장히 강렬한 인간 감정이에요. 네. 그리고 이 복수심의 대척점에 있는 것, 반대편에 있는 것이 이제 보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은혜 갚고자 하는 마음. 네. 그것도 역시 굉장히 강렬하진 않은데, 근데 우리가 보은심이란 말은 잘 안 써요. 예. 네. 복수심이란 말은 흔하게 쓰는데, 예. 왜 안 쓰냐면, 이 보은심이 인간의 기본 윤리와 바로 이제 분산이 돼서 그걸로 표현이 되거든요. 충과 효. 이게 나라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거는 은혜 갚는 게 아닌데, 네. 근데 그게 가장 강한 은혜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보은심이라고 안 쓰고 충효라고 그래요, 보통은. 중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 누구나 이제 이 은원, 은혜를 갚고 또 원한을 갚고, 네. 요것이 굉장히 강한 행위 동기가 되는데도 보통 이제 사람다움을 좀 구성하는 네 가지 마음.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얘기하잖아요. 네. 여기에 은원지심은 안 들어가요. 오. 굉장히 강렬하면 사람의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네. 희노애락 애호욕 여기에도 안 들어가요. 오호. 그러니까 이 복수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이제 칠정 속에서 이제 증오에 속하는 감정이 복수심이긴 한데 이거는 동물도 있어요. 복수심이요? 동물도 다 은원지심은 다 있어요. 오. 은혜심도 있어요. 당연하죠. 예전에 제가 그 쥐 오랜만에 저기 양평집이 정글이 돼가지고 네.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새끼들이 있길래 이렇게 고양이 새끼들이 있길래 아유 그 먹이 주고 막 했어요. 네네. 이게 보도블록 밑에 들어가 있길래 예. 그거 주고 다음 날쯤 일어났더니 쥐 잡아서. 난 그걸 처음 봤어. 어. 이게 은혜 갚는 거고 복수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렇죠. 고양이가 또 옛날에 돌 던지면 따라오고 그랬거든 옛날에는. 네네. 그런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고양이니까 네. 이제 아는 사람이 어렸을 때, 예.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쌀집을 했는데 쌀집에는 늘 고양이를 키웠어요. 쥐잡으라고. 그렇죠. 근데 그 고양이가 책상 위에 올라와서 얼굴을 핥더래요. 그래서 때렸대. 쥐잡아 먹던 혓바닥으로. 쥐잡아 먹은 입으로 하려고. 그냥 좋아서 그랬는데. 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고양이가 꼭 그 소변을 오줌을 자기 책상 위에다 싸더래요. 아 진짜요? 아니 고양이도 은혜를 갚아. 개를 우리가 키우면서도 반려견 그래요? 같은 경우에도 개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게 그것이 바로 이제 은혜 갚는 마음이잖아요. 네. 은혜를 알기 때문에 네. 그게 없으면 동물에게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애완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키울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동물도 은혜를 알아요. 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네. 옛날부터 은원을 모르면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거죠. 네. 은혜를 갚을 줄 모르면.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한동훈이
처음 이제 그 사람들 입에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저 사람이란 존재를 알리게 된 사건이 뭐였냐면 유시민 이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채널 A 이동재 기자인가요? 채널 A 기자와 예. 뭐 저 한동훈이 그런 이제 유시민 뭐 어떻게 좀 건을 하나 잡아보자 뭐 이런 얘기를 맞췄다는 얘기가 돌아다녔었잖아요. 그 녹취가 예. 나왔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한동훈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그걸 수사가 좀 착수가 됐었죠. 네. 근데 뭐 그때 안 푼 비번을 아직까지 안 풀고 있는 맞아요. 것이고. 맞네. 핸드폰 들고 거의 튀었다고.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을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와. 한동훈은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그러느냐. 그렇게까지 신임을 했었고. 그리고 정권 잡자마자 그냥 법무장관 임명하고 검찰총장도 그쵸. 건너뛰고 법무장관 임명했고 그 뒤이어서 당 비대위원장까지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동훈이 차기 대권 주자다, 이제 이 정권의 후계자다, 황태자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나오는 정황들을 보면 그 무렵에 이미 김건희는 자기가 차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하. 2022년 네. 3월, 2023년이죠. 2023년 2월, 3월 요 무렵부터. 그러니까 당선되자마자. 당선되고 한 10개월 정도 지나서부터는 이미 자기가 차기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뭐 궁궐 돌아다니면서 이제 열어봐서는 안 되는 종묘 신실을 열어보고 또 어좌에 앉고 네. 이게 이제 일종의 그런 좀 무속적 행위가 아니었을까 좀 의심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김건희와 한동훈이 뭐 경쟁 관계가 된 거죠. 네. 그리고 김건희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한동훈이 말만 잘 들었으면 네. 2인자짜리는 줄 수가 있었는데 하는 식으로 아이고, 얘기를 지들끼리 했었다는 난리가 났네. 이게 소름 돋는 게 김건희가 얘기한 2인자는 저 윤석열 다음인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다음이었던 그렇죠. 거야. 맞아요. 놀라운 예.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거기 한동훈이는 자기가 그걸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제 한동훈이 이제 스카우트했던 네. 영입했던 김경률 집 발언이 있었죠. 김경률 이쪽에 있다 저쪽으로 넘어갔죠. 저 예. 조국 흑서 필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뭐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교했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하라고 그랬었고 이런 얘기를 당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또 김건희 입장에서는 네. 이게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밀어주고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여당 비대위원장까지 시켜주고 네. 황태자라는 말을 듣기까지 해줬는데 그쵸. 이게 뭐냐. 그러니까 예. 총으로 쏴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죠? 총으로 쏴죽이고 싶다는 말을 한동훈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 10월 1일이면 자기가 김건희 특검 요구했던 때다. 참담하고 비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윤석열 입장에서는 배은망덕하다고 느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배은망덕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윤석열에게 했던 그 배은망덕한 행위를 이번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누굴 당연히 본인도 알아요. 그리고 그때도 이미 이름이 나왔었고 이미 그 초기에 이제 노상원 수거 대상 네. 또는 이제 그 살해 대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었던 그런 명단에서 이제 그런 이름과 속에서도 한동훈이 거론됐었고 이번에 명백하게 곽정군 전 이제 특전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네. 윤석열을 쏴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예. 이렇게 드러났고 그래서 본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창백한 모습으로 네. 떨면서 총 맞을까봐. 얼굴이 하얘서. 뭐 하얘져가지고 그렇게 있으니까 당시 국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와라. 그래서 들여보내준 거 아니에요. 네. 들어올 수 없는 신분인데 네. 국회에. 근데 한동훈 말은 뭐냐면 열려임으로 들어가는 걸 막지 않았다는 걸로 날 들어보내줬다고 한다. 아우. 진짜 쪼잔하다.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이건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기억력이 아주 선택적이에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으면 네. 뭐
1순위로 1순위로 처리 대상이 됐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물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정치적 입지가 있어서 국민의힘의 차기를 노린다고 하더라도 네. 그 문제에 관해서만은 입을 열 수가 없어요. 네. 자기가 그 최소한의 고마움을 느껴야 사람이죠. 네. 아니, 사람이죠도 아니죠. 그래야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동물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 정도는. 근데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또 하나가 김건희가 거의 좀 공교로워요. 그 이모 씨. 네. 특검에서 이모 씨와의 통화인지 문자인지 이게 수백 건 확보했다고 하는 게 바로 세강자 나온 씨하고. 그 시점에 느닷없이 보석 신청을 했어요. 네. 그리고 보석 그 신청 터지기 직전에. 예. 네. 근데 그게 아마 터질 거라는 걸 알았을지도 모르고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건진한테 압수당했고 그거 터질 거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알았을 사람도 그 있어요. 세강자는 도망가 있는 상태니까 분명히 연락이 닿는 라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로 나중에 도망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알고 있었을 거다. 그럴 가능성이 커요. 네. 그리고 자기가 나가지 않으면 수습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하고 관련된 증거물들 이런 그렇죠. 것들을 자기만 하는 거 다 치워놔야 되겠다 이 생각도 그럴 하고.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석을 신청했는데 명분이 기억 상실. 기억상실. 자, 그래서 이게 한동훈의 기억 상실하고 비슷해요. 오. 한동훈도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예. 대체로 이제 사람이 은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복수심은 누구나 가져요. 네. 억울하게 당했으면 그거 꼭 갚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들어요. 네. 은혜 갚는 마음은 좀 어떻게 보면 타고났다고 생각은 동물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니까 개나 고양이도 가지고 있는 마음이니까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은 사람이면 다 가져야 하는데 네. 사람 중에서 아주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선택적 기억력이 작용해요. 자기가 남에게 베푼 거, 준 거는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기억에서 굉장히 커 보여. 맞아요. 크게 야, 기억해. 내가 그렇게 많이 줬는데, 네. 많이 해줬는데, 네. 내가 한동훈 너 얼마나 이렇게 해줬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남한테 받은 건 다 잊어버려. 네. 그게 범죄자의 마음이에요. 은원을 구분을 못하고 예. 자기가 원하는 안 있고 은혜는 다 잊어버리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짐승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는 욕을 할 때 그런 인간들한테 썼단 말이에요. 자기가 받은 거는 사실 좀 훌륭한 사람은 원하는 빨리 있고 네. 은혜는 안 있는 사람을 우리가 훌륭하다고 그래요. 아, 은원 다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고. 근데 은혜는 다 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네. 원한만 기억하는 놈은 나쁜 놈이라고 그러거든요. 금수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데 이게 양쪽이 지금 둘이 똑같은 그 한동훈이나 태도를- 윤석열 쪽이나 윤건이나. 김건희나 똑같은 태도를 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기억 안 난다잖아요. 그래프 먹거리 받은 거. 받은 건 기억이 진짜 안 날 것 같아.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안 날 수 있어 너무 많기도 하고. 진지할 수 있어. 네. 원래가 받은 건 기억 못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아, 그쵸. 예. 원래가 받은 건 기억 못하고 준 것만 기억하는 네. 그런 성향으로 이제 변해왔는데 이제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검찰 집단이 그런 기억을 갖도록 좀 경향화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본성 자체가 속성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그냥 그렇게 태어났다.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저 두 사람 제가 지금 예로 들어 한동훈 김건희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동혁 씨 얘기하는 거 보세요.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마지막 연설로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아. 끌어내리겠다. 끌어내리겠다. 예. 뭔데? 네가 뭔데? 아 진짜 점점 길게 하시니까 확 나네. 그죠? 뭔데? 이런데 아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데 네. 뭘로 끌어내리겠다는 거죠. 몰라요. 뭐 한동훈이 말한 대로 계엄을 선포하게 만들어서 끌어내리겠다는 건가? 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쿠데타를 또 하겠다는 거예요? 몰라요. 나도 해줘. 예. 어떻게 해요? 예. 지금 그 방법은 자기들이 끌어내리겠다면 임기 내에 끌어내리겠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명백한 내란 또는 외환의 질을 짓지 않는 한 자기들이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쿠데타밖에 없잖아요. 네. 쿠데타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거 네.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 지가 뭔데 쿠데타를 벌써부터 윤석열이 했던 것처럼 친위 쿠데타를 했던 것처럼 쿠데타를 벌써 공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이 아무리 전횡을 부렸어도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건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프레임도 있지만 국민 다수가 네. 많은 경우가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 당장 내려와야 한다. 저대로 두면 나라 망한다. 이미 친일 매국 정권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얘기를 해도 당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당에서는 없어요. 얘기 안 했죠. 그리고도 가끔 민주당 의원 입에서 나올 때는 그 이후였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묻어버렸을 예. 때. 예. 그 이후. 그러니까 이제 저걸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얘기는 하더라도 자기가 무슨 뭐 더 이상 마지막 시정연설로 만들겠다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당대표 당대표가. 입에서 네.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적이 있어요. 오히려 대화하자고 그랬고 만나자고 그랬고. 걔들 만나지도 시위하는 데 않는데도. 가서 인사하고 있고. 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되는 거는 저런 심리.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한만 복수심만 가득 차 있는 네. 금수 같은 심리. 이런 심리를 한국의 제1야당이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본성들이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옛날 같으면 그런 생각이 마음에 있어도 못 내뱉었는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 수준이 되어버린 저 당이라서 저 당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야 자기들 요만한 지지층들이 열광을 해주니까 저러는 네. 거겠죠. 그게 문제예요. 전 전에도 어디서 좀 논쟁을 좀 했었어요. 네. 저 구구는 한 줌밖에 안 된다 누가 그러길래 지금은 한 줌밖에 안 되지만 이 윤석열 내란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저 구구 세력을 30%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거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 줌이 아니면 한 보따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뭐 전광훈 계열이든 손현보 계열이든 뭐 그동안 얘기했던 길거리에서 윤 탄핵 반대하고 이렇게 시위 벌였던 사람들 꽤 많이 보였다 하더라도 사실 한 줌이거든요. 근데 거기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는 무슨 통일교, 신천지 같은 이제 종교 집단들이 거기에 개입을 했다는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고. 그래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여당 정도가 야당이 이제 그 당시 여당이었고 지금 제1야당 정도가 예. 중심을 좀 잡고 네. 우리는 극우는 아니다 이렇게 해줬으면은 상대적으로 좀 그 우리가 이 이른바 사실 극우를 뭘로 정의해야 되냐면 양심 없는 사람들이자 인류의 해악이에요. 맞습니다. 그 여기 조갑재 씨 말로는 바퀴벌레. 예, 예. 맞아요. 음지에서만 사는 이제 바퀴벌레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네. 저는 좀비라고 불러요. 왜 좀비라고 부르냐면 좀비 영화관 있잖아요. 네. 좀비 영화가 바로 저 파시즘의 은유예요. 파시즘 들었었어요. 자체를 예. 소재로 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 이른바 좀비 박멸, 인간의 일원으로서 좀비 박멸에 이렇게 같이 힘을 모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좀비의 배양소가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예. 사실 그 한동훈은 어쨌든 전략적으로 배은망덕해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원래는 좀 전략적으로 극우라는 선을 그었었잖아요. 한동훈이. 예.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미친 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 약간 그것도 전에 급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에 호소하고 읍소하고 거기 자리라도 좀 있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지난 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우리가 좀 놀라웠던 게 그 대통령 선거였어. 6월 달만 해도 김문수가 40% 이상 지지를 얻었잖아요. 네. 그렇죠? 41% 그리고 뒤이어서 장동혁이라는 판사 출신 극우가 대표가 됐어요. 네.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안 떨어져요. 네. 여전히 30% 중반에서 40%까지 왔다 갔다 해요. ARS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예. 굉장히 놀라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합리적 보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네. 그냥 극우화 돼가는 거예요. 아, 극우 담론이 돼가면서 저 장동혁류의 저런 발언들 또는 저 한동훈류의 그런 발언들을 그냥 동조하는 거예요. 무뎌진 거. 동의하고 예. 거기에 자기 스스로 의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극우가 되는 거죠. 이건 히틀러는 처음엔 그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 웃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재밌는 사람이다. 재밌는 사람. 말 잘한다. 저주에 말은 잘하는데 예. 내용은 없다. 근데 1940년이 되면 독일인 전부가 사실상의 히틀러주의자가 돼버린 거죠. 나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극우 이념의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지금 지적으로 그걸 날카롭게 견제할 능력이 없으면 쉽게 휩쓸려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현재 사실은 이렇게 안전한 상황은 아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한 줌이라고 하면 안 된다. 예, 네. 한 보따리. 잘하고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한 보따리. 이번 외교 성과 대단하잖아요. 네.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그걸 사실대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미 이제 정신의 좀 뭐랄까요, 정신하고 사고 회로에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이틀 전인가 경상북도 가가지고 에이펙의 성공은 경상북 도지사 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기 왜 이렇게 저렇게 미친 소리를 할까 하는데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생각 세상에서는 그거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경험이 이제 쌓인 거예요. 예, 예. 지난 몇 달간 내가 아무리 미친 소리를 해도 이들은 다 믿어준다. 아, 내가 아무리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도 이들은 다 믿어준다. 이재명이 계엄령 할 거다라고 말을 해도 자기가 생각해도 황당무계한 얘기예요. 네. 근거가 없어요. 한동훈이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네. 그 윤석열 그 계엄령 계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 당시 민주당에서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국기문란이다. 황당무계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미친놈 취급했어요 한동훈이. 예. 민주당. 근데 자기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니까 잘 자기가 국기문란에다가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란 예.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 가능성도 없고 근거도 없고 예. 방증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도 저거 한동훈이 저렇게 얘기하길래 그럼 진짜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아.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제 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인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갈수록 저기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가 터무니없어져요. 네. 예를 들어 나경원 씨 같은 경우에는 반미친 중인 정권이 어떻게 미국에서 저걸 받아내겠느냐. 저건 기업들이 받아낸 거지. 그걸 왜 도둑질을 하냐 정부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젠순왕 얘기랑도 전혀 안 맞아요. 네. 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네. 본인이 모를까? 알아요. 아는데도 이게 먹힌다. 이런 예. 말이 먹힌다. 아, 이제 그 사람들이 노는 물은 완전히 거짓의 세계에서 이제 작동을 해요. 아. 네. 사실이 통하지 않아요. 어떤 거짓말을 해도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은 우리 말을 믿어준다. 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믿고 있더라도 저는 이게 좀 정화될 수 있는 기회이자 계기가 다음 지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때 자신들의 현실 그리고 이것이 자기들 전체로 알았는데 투표를 해보니까 이거밖에 안 됐어? 왜 나하고 생각이 달라? 아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좀 깨우칠 수 있는 기회. 제가 이제 극우 이념을 걱정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트럼피즘이 미국 저는 이제 너무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 미국의 바이든이 대통령 사퇴도 이상하게 했고 부통령이 그래서 부통령 후보도 좀 워낙 좀 뭐랄까요 급이 떨어지는 사람이 나온 면도 있지만 네. 대신 나온 후보가 트럼프와 마가주의라고 하는 저런 극단주의가 미국 전체를 지배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잘못 생각했어요. 저기 학자들도 다 트럼프 1기 때 다 끝나고 이제 우리는 미국은 이제 다시 정신 차렸다. 차라리 이게 좋은 약이 됐다. 이 얘기를 했는데 웬걸요? 더하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은 그러니까 지선에서 뭐 우리가 쉽게 이제 민주당이 쉽게 이길 거다라고 낙관할 수가 없어요. 요즘 여론조사 보면은 서울시장 후보 1위 오세훈. 강원도지사 후보 1위 김진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경북도지사 후보 1위 역시 이철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면서 쓰겠죠. 자기 선거 공보물에 에이펙 성공적 개최 이런 거 그렇죠. 이거 쓰겠죠. 이 좀 극우 이념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이제 좀 더 유능한 민주당 네. 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일단 이른바 허구의 세계에 스스로 빠져들어 버리면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왜 좀비 영화가 그렇게 만들었냐? 좀비는 정말 심장에 십자가가 박히는 고통을 겪지 않으면 거기서 깨어나지를 못해요. 네. 그게 움직이게 만드는 뇌가 죽지 않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극우 이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돼버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따라서 휩쓸려 들어가는 좀 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해체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두 가지다. 하나는 이제 물론 선거도 선거지만 실제로 추경호 원내대표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 네. 심사가 있고 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있잖아요. 혐의가 드러난다면 국민의힘 유현정당 해산해야 된다고 봐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억지로는 아니고 국가 제도로 자연스러운 만들어야 된다.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제도로 원내대표가 그러는 거예요. 예. 내란 주요 임무에 가담했으면 당시에 통합진보당 왜 그 정당 해산이 됐어요? 네. 그 판례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네. 그 내란 음모죄만 가지고도 정당 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호의 결과를 보고 이거는 눈 딱 감고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역풍이 그래라. 아니에요. 그냥 가야 되는 거다. 가는 수밖에 이건 가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거고 뭐고 그런 거 꼭 그 기다리는 이게 거 아니다. 큰일 난다. 선거나 제1당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이른바 패륜적 극우 이념이 더 확산하도록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돼요. 지금 네. 국민의힘은 그 숙주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배양소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배양소 자체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름에 모기들이 창궐 할 때 뭘 소독해요? 물이요. 웅덩이. 웅덩이에다 그 살충제 뿌려요. 맞습니다. 장구벌레 잡아야 돼요. 네. 지금 그 모기들 뇌염 모기들 키워내는 그 웅덩이 노릇을 지금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네, 숙주가 된 거죠. 예. 예. 아무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슨 뭐 이거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된다. 선거 때 한번 정신 차릴 것이다. 뭐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정신 차리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 독일의 예를 봐라. 큰일 난다. 이거는 제도로서 법으로서 해산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 아, 저도 좀 마음을 다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6월만 기다려야지. 막 이게 아니고 추경호 결과를 일단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바라는 건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좀 합을 맞춰가지고 저기 타이밍을 좀 잘 보고 보조를 저는- 맞춰가면서 했으면 네. 좋겠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정부와 네. 그 국회가 하는 일이 민주당은 국회예요. 네, 네. 정부는 달라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일본 기자가 물었을 때 네.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야당 당대표일 때는 네. 야당을 대표했다. 음. 지금 대통령이다. 맞다. 전 국민을 그 대표하는. 얘기했어요. 그게 맞죠. 예. 행정부는 전 국민을 대표해야 돼요. 음. 그리고 이 입법부의 그 여당은 여당의 지지자들을 대표해야 돼요. 네. 이 사이에서 충돌이 생길 수는 있어요. 네. 이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견이 노출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게 이견이 노출된다? 대통령실과 그 민주당이 좀 뭔가 약간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다? 이걸 걱정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오히려 건강한 오히려 당연한 예. 거죠.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저도 왜 싸우냐 이 말이 드는 것 같아서 지지자 입장에서는 저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물밑에서 아.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알아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하고 이게 아니고 대통령에 관련된 걸 민주당이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옛날부터 아니라고 했잖아. 이게 아쉬운 거예요. 대통령에 저는 관련된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야, 그런 저는 좀-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예. 알려지면 아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은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요. 국민의 평균 수준,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지지자 수준 이렇게 놓고 보면 약간 좀 편차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적 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를 놓고 보면 이쪽이 더 앞서 나가야 돼요. 그렇겠죠. 예, 당이 예. 먼저. 예. 당이 앞서 나가야 되고 네. 오히려 대통령실은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네. 요 중심을 잡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낫다. 아. 아예 이게 안 보이고 물밑에서 다 결정이 돼가지고 네. 뭐 행동대처럼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그야말로 이게 독재 의심을 받을 수가 있죠. 아,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예, 교수님 이게 좀 전적으로 맞는데 인상 쓰면서 얘기하니까 나가지고 막 비난하듯이 얘기하니까 아, 그럼 좀 더 발언을 부드럽게 했다면 어땠을까? 네. 이 정도의 얘기신 거죠? 그리고 물밑에서 들려온 얘기가 막 서로 뭐 누가 화났다 막 이거 누가 뭐 다 들리겠죠. 말이 안 근데 들린다 막 하는데 그런 그 자체가 싸움은- 싫어서. 예, 그런 싸움은 네. 이제 우리가 사실 그런 싸움이 있는 체제가 건강한 체제다. 네, 그건 그렇습니다. 예, 그건 예. 맞습니다. 이게 마치 네. 트럼프 한마디로 미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제보다 저는 그게 제일 좀 정말 놀라워요, 사실은. 분리가 됐다는 게. 아니요. 트럼프가 그러는데 공화당이 따라가는 게 아, 놀라워요. 미국 얘기. 미국에서 보자면 음.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네. 약간의 불협화음과 갈등이 노정되는 것은 오히려 건강하다는 뜻이다. 하긴 요즘에 저기 민주당이 하는 거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으면 조중동이 저거 뭐 이거 명령 받들어서 한다 이러고 맞아요. 있으니 그렇죠. 네. 예, 저런 모습 보이는 것도 저런들 입을 좀 닫는 효과도 있을 거고 거수기라는 소리 듣는 것보다 낫잖아요. 예. 단순 거수기보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만은 어찌됐건 교수님의 의견이 처음에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이게 좋은 거 아니냐? 이게 티격태격하는 거 이거 지배당하지 않고 이렇게 분리돼 있다는 증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자꾸 얼굴 붉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뭐 명청 갈등이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도적인 이제 세친 갈라치기고요. 네. 그게 당과 당원을 대표하는 당 대표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네. 이 사이에
사안을 보는 관점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차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는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거기서 결정을 한다. 네. 이런 관행만 만들어지면 돼요. 뭐 다른 게 이제 그 갈등 자체가 없어야 한다. 완벽하게 그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된다. 이런 발상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독재 찬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견이 없는 건 사실 독재 체제밖에 없지 않나. 이 네.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맞습니다. 됩니다. 뭔가 더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네. 최근에 저기 이제 그 재판 중지법 막 이거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해야 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쿠팡 노동자 그 덮어버린 거 네. 그런 것들 대통령 발언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차라리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막 닥달하고 최근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전체의 모습이 아닌 그 민주당 의원 뭐 개별 막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겠죠. 예. 예, 근데 있고. 뭐 기본적인 골격은 교수님 말이 맞죠. 당연히 그 불협화음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의견이 안 맞는 것도 있는 게 당연한 것이죠. 네, 그러면 요 내용은 또 이렇게 원래는 진행해보고. 저기 저 한동훈 배은망덕 얘기하면서 맞아요. 저희 자네 인생의 최고 배은망덕 아닌가는 누군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지금 그거 했다가 지금 오늘 2시간 넘어가요. 네. 네, 그러면은 바로 광고로 가보시죠. 네. 첫 번째 광고, 이 시기에 딱 필요한 광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타미엘피거 후드 히든 자켓을 소개합니다. 입어주시죠. 요즘 같은 환절기 초겨울에 딱 맞는 재킷입니다. 데일리 캐주얼과 후드 히든이 가능해서 오피스 룩으로도 좋은데요. 가벼운 고급 기능성 소재로 바람막이와 생활 방수까지 가능합니다. 아울렛 병행 수입 정품으로 명품 감정 전문가가 엄격하게 검수한 100% 정품 인증 제품입니다. 색상은 그레이, 그리고 블랙, 실버 세 종류가 준비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국내 사이즈로 구매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부분은 홈페이지 내 사이즈표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핫딜가 7만 원대에 무료 구매가 가능하니까 유튜브 더보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나 딱 맞네. 네. 너무 포근하고 좋은데 이쁘다. 얇은데 네. 되게 따뜻하네.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이 힐피거 하면은 네. 이게 원래 저기 준명품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 가격이 나오네. 이건 네. 상표도 작기 때문에 영포티 얘기 안 들어요. 영피프티 이런 얘기 안 듣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난하게 오피스룩으로 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내 몸에 원래부터 내 거였던 것 같은 느낌. 네. 내 사이즈가 이거였구나. 너무 좋네요. 네. 자, 7만 원대. 7만 원. 7만 원대. 뭐 딴 데도 살 수 있죠. 7만 원대에 살 수 있다. 네, 말씀드립니다. 다음 광고. 이거 역시 명품입니다. 노량진 방석 되겠습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앉아서 TV 보시는 분들, 뭐 책 읽거나 오래 운전 오래 하시는 분들 보통 방석 안 쓰시죠? 근데 그거 뭐 사용한다고 큰 차이 있나 뭐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 방석은 다르다. 이게 저기 소 뿔같이 생겼는데 이제 여기가 다리고 여기가 엉덩이 쪽에 이렇게 되는 게요. 네. 예, 이게 엉덩이 통증, 꼬리뼈 통증이 정말 없다. 전 요즘 저기 반유스 할 때 이거 없으면은 다른 세상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거 없이 살았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안의 모양이고 겉에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주 그냥 찰집니다. 방석이. 중요한 건 앉으면 몸무게가 분산되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져요. 참 특이한 경험입니다. 고급 방석이 뭔가 이름은 노량진 방석 해갖고 구수하지만 진짜 품질은 어마어마하게 사이언스틱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에 젤이라고 메모리 폼이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말랑말랑하면서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탄탄함이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요즘 많이 찾으신데요. 비싼 의자보다 먼저 방석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되고 노량진 방석 검색하셔가지고 더 자세히 살펴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노량진 방석이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앉아본 방석 중에 제일 편합니다. 그 정말로 최고입니다. 진심으로 예. 노량진 방석이었고요. 세 번째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바로 단백질인데요. 100% 식물성 원료로 믿고 먹는 단백질 쉐이크 베지어트를 소개드립니다. 쫄쫄 굶는 다이어트 하다가 결국 스트레스 받아서 폭식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베지어트는 굶지 않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다이어트를 돕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20g, 혈당 관리에 중요한 식이섬유 들어있고요. 16가지 아미노산에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매번 실패하는 다이어트, 운동 부족으로 고민이신가요? 그리고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지금 특별히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2통 이상 구매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강산보암TV라고 남겨주시면 10,000원 상당의 이 그래놀라를 그냥 선물로 같이 끼워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베지어트를 검색해주세요. 네. 네. 피디님 이럴 때는 살짝 요 배너를 이렇게 옮겨주시면 될 텐데. 안 보였나요? 네, 괜찮습니다. 예, 요렇게. 요거 되게 맛있어요. 서리태 맛 되게 맛있고. 전 녹차 맛도 너무 좋아해요. 녹차 맛, 난 네. 녹차 맛 싫어해. 아, 진짜요? 난 곡물 맛하고 카카오 맛하고 서리태는 이제 압도적이에요. 맞아요. 카카오도 전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달달하니. 네. 이 그래놀라 드셔보셨나요? 미칩니다. 네. 미친 맛입니다. 정말 이거 맛할 맛. 그냥 퍼먹습니다, 저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예. 아까워서 많이 못 먹죠. 네, 2개 구매하시면은 그래놀라는 같이 간다는 거. 그렇습니다. 베저트였습니다. 자, 말씀드린 광고도 방송 끝나고 댓글창 메뉴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클릭하시면 돼요. 광고 끝. 예. 네, 저희 배웅말덕했던 사람들 얘기는 못할 것 같으니까 좀 넘어가서. 다음에 우리 둘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따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시고요. 네, 2번째 기사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진짜 속 터지는 기사였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환수 재산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 좀 무단 점유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걸 졸속으로 그냥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부는 친일파 후손에게 되팔렸던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고요. 국가보훈부에서 확인을 하긴 했대요. 근데 확인한 게 친일파 후손이 아니다라는 확인서 한 장만 받았으면 그냥 넘겼다라는 진짜 속 터지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 후손이 다시 사귀었는데 친일파 후손 아니시죠? 아니라고 해봐요.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싼 값에 줬다는 그런 얘기인데, 예. 야, 이걸 이쯤 되면은요. 이건 지금도 친일파를 비호하는 이 기득권 세력이 힘이 공고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윤석열 정부도 있지만 사실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거를 못했거든요. 뿌리 네. 뽑는 거를. 이쯤 되면 이것도 저기 뭐요. 국힘 해산시키는 것 같이 뭔가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가 좀 관여된 부분도 있고 아는 부분도 많아서 얘기가 짧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 마음 편하게 듣겠습니다. 네. 예. 이 친일재산 환수법 특징,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게 2005년이에요. 관여됐다는 게 그 친일 척결 거기에 관련된 아니,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대표 발의했던 분이 당시 부평의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최용규 씨였어요. 네. 그분이 이제 요 법 발의와 관련해서 저하고 이제 뭐 좀 얘기를 한 적이 함수.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평에 미군 기지가 있었어요. 네. 그래요? 그분의 지역구가 원래 이제 미군 기지가 언제부터 있었냐면 6.25 전쟁 때 거기에 미군이 병원을 짓고 있었다가 계속 네. 미군 이제 기지로 사용해 왔었어요. 그러다가 2004년인가 2005년 무렵에 미군이 그 2004년도부터 평택 미군 기지 네. 이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택 미군 기지 이전하면서 그걸 이제 반환하게 된 거죠. 어허. 근데 거기에 친일파 중에 가장 악질 친일파로 소문났던 송병준의 후손이 저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송병준 땅이라고 네. 반환 청구 소송을 냈어요. 미군이 사용하고 나니까 이거 원래 내 거야. 원래 내 거야라고 반환 청구 소송을 그래서요? 낸 거죠. 그래서 제가 근데 마침 그 땅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원래는 이제 민영환 이름 땅이었어요. 그리고 송병준은 그 민영환의 이제 식객 겸인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민영환의 어머니한테 사기를 쳐서 이 땅을 내 앞으로 해두면 안전하다. 라고 사기를 쳐서 자기 앞으로 해두고 먹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셨구나.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근데 민영환의 어머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영환 후손도 소송을 또 내요. 네. 내는데 그건 네. 뭐 좀 그까지 얘기하기 좀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민영환의 어머니는 송병준한테 왜 속았냐면, 네. 민영환이 죽었으니까 이게 고종이 이거 도로 내놓으라고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추정컨대는 원래 고종 땅인데 민영환한테 관리를 맡겼고 네. 그 사실을 잘 아는 송병준이 그 틈을 이용해서 을사늑약위에 왕권이 허약해지고 하는 걸 이용해서 네. 먹은 땅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원래 송병준 땅도 아니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 땅조차도 송병준이 죽기 전에 팔아치워요. 진짜요? 그럼 다른 주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주인이 일본인이지. 네, 아. 그런데 이제 그 팔아치웠다는 문서 자체는 이제 토지 대장 자체는 좀 불분명하게 처리가 됐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팔아치워요.
뭐 그런 상태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인데도 그것은 또 내 땅이라고 소송을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황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한겨레 신문에 어. 칼럼으로 쓴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실이 첫 번째고요. 네. 그 친일파 후손 땅 중에서도 등기 문제가 해방 이후에 특히 6.25 전쟁 중에 광주 등기소가 불에 타는 바람에 경기도 동북부 일대의 토지 대장은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증빙자를 찾을 수가 없는 게. 네. 그 와중에 이제 친일파들의 친일파 후손들이 옛날에 연고를 통해서 자기 땅도 아니고 이미 팔아 먹어놓고 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들이 좀 있는 거 악질이다. 있었고요. 진짜 악질이야. 너무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고 났는데 산림청 관계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예. 왜 찾아왔냐면 산림청에 있던 땅을 택지로 지목 변경을 해서 네. 임야했던 땅을 예. 일산에 일산에 지목 변경해서 몇만 평을 예. 지목 변경을 해서 아파트로 분양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분양 그 지목 변경하고 최종 수입이 그 당시 돈으로 한 7천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뭐 얼마 안 되죠. 7천억이면 뭐 몇 가구 되겠어요. 대단지인데. 너 너무 큰 돈 같은데. 10억씩만 해도 700가구면 10억씩만 해도 7천억이죠. 어. 아, 총 분양 가격이 이익이 아니고, 예, 7천억 정도, 예. 예. 근데 갑자기 그 땅에 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산림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그 국가 소송을 냈다는 거예요. 자기의 조상 이름이 네. 강두은평. 광둔평? 그러니까 에또 운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조상이고 원래 그게 토지대장상으로는 에또 운페이라고 일본인 토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산림청 직원이 왜 저를 찾아왔냐면 이 사람이 한국 진짜 있는 사람인지 제가 마침 저 일본인 일명들 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일명들 조사를 많이 해놓고 있었거든요. 네. 알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경력을 보니까 완전히 일본인이야. 우리나라 국적인데, 아니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고 일본인이야. 일본에서 온 거예요? 근데 소송을 낸 사람은 예. 일본인이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 살면서 땅을 네. 산 거예요. 예. 소송을 낸 사람은 이 사람이 자기 저 할아버지의 창씨명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야, 그게? 그러니까 아예 자기 할아버지가 네. 이 에또 운페이란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창씨 개명을 해서 예. 가지고 있던 땅이라서 자기 예. 거라는 거야. 네. 그 에또운페이가 일본인이 원래 아니고 일본인, 한국인인데 조선인인데 창씨 개명한 이름이다라고 주장을. 근데 하는 경력을 보면 전부 일본인이고. 그게 원래 오리지널 일본인인데 네.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네. 우리 조상이거든. 예. 근데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에또운페이 그 자손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아. 이거 야. 굉장히 재밌어요. 이 시간을 얼마나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인이다.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 사람이 사기치는 거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산림청 직원한테 말하고 갔는데 또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좀 지났나? 네. SBS 기자가 찾아왔어요. 네. 이 송병준 두 평 땅에 대해서 제가 쓴 칼럼을 읽고 네. 그런 친일파 땅 문제에 대해서 취재하고 싶다. 네. 그래서 마침 얘기가 그게 나왔길래 그거 말고 친일파뿐만이 아니라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지금 국유지가 상당 부분이 특히 이제 경기도 일대 국유지가 예. 특히 일본인들이 가졌다가 그러니까 환수했던 토지가 사기 대상이 되는 게 워낙 많다. 저런 식으로. 예. 그거 한번 취재해서 보도해봐라.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인지 뭔지에 나왔어요. SBS에서. 네. 이 사람이 잘 취재를 했어. 예. 어떤 정도까지 일이 벌어졌냐면 토지 사기단이 있어요. 이런 국유지 토지 사기단이. 아, 조상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조상 땅이라고 일본인 이제 그 등기부 등본이 불분명하게 지금. 그 조상 땅 찾기가 아니고 조상 땅 만들기는 데. 그렇죠. 그렇죠. 언제부터 지금 2004년도 일인데 언제부터 준비했냐면 1980년대 84년에 와. 민적부라고 있어요. 민족. 호적 대장 말고 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민적 대장이 있어. 예. 네. 민적 대장을 일단 위조해. 아. 80년도에 위조해. 와, 치밀하다. 20년을 그때부터 빌드업을 한 거예요? 2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이제 그 민적 대장이 진짜라고 감정을 해. 이 감정을 한 자가 누구냐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에 유서 대필했다고 감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와. 그 사람이 이제 진짜라고 감정을 싫다. 해. 이것 때문에 감옥 가. 아, 나중에 예. 결국 걸려서. 네. 오래 가야 되는데. 예. 그리고 그렇게 이조를 해놓고 20년이 지나서는 이 사람과 이 사람 간에 그
조손 관계가 네. 맞다라고 이제 그 증거를 드리면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그런 거야. 7천억대. 20년 기다렸다가. 네, 7천억인데 뭐 20년이면 그러니까. 충분히 기다릴만 하지. 아, 큰 돈이니까. 근데 그게 그거 한 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들이 굉장히 여러 있어요. 야,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놓으세요 하는 것 중에서도 윤석열 정권 같이 무식한 애들이 그냥 막 만나봐 그럼 줘야 되는 거 줘야 되는데 이거를 교수님 같은 분들한테 감수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와.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 직접 관계도 없는 얘기를 길게 늘어났냐면 예.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그 산림청에서는 정말 초유의 승소를 해요. 왜 그랬냐면 이 토지 국유지 소송단 자기 조상이라고 서류까지 20년 동안 기다려가면서 서류까지 위조해놓고 네. 그렇게 해놓고 치밀하게 준비했던 사람들은 예. 여기에는 무슨 뭐 서류 위조 전문가, 그다음에 변호사들, 예. 그다음에 그 대리로 이름 집어넣는 사람들 예. 수십 명의 팀을 이뤄서 움직여요. 20년 당연히 그렇지. 동안. 기업이야 일종의 하나가 이런 게 와. 요건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 건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겠죠. 이름 집어넣은 사람 바지야. 그냥 예. 얼마 받기로 하고 뭐 억대 정도 받기로 하고 7천억대 받으면 예. 이러고 한 거예요. 예. 그런 기업인데 당시 산림청이나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이제 2004년 요 무렵에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군 법무관 하나가 그걸 담당해. 어머 웬일이야. 이길 수가 없어. 네. 왜 또 군법무관이에요? 아니 따로 이게 왜 산림청 국방부 땅이니까. 아, 국방부. 산림청 땅이나 국방부 땅을 상대로 해서 그런 토송이 이루어져요. 임야를. 그러니 뭐 대응력이 옛날에 있겠습니까? 대응 못하죠. 20년을 준비한 그런 사기꾼 놈들인데 소송을 걸면 다 이겼어요. 걔들이 예. 그렇게 잃어버린 돈이 수십조라고 나는 수십조요. 수십조. 아니 요거 한 건이 7천억인데. 잠깐만요. 그러면 그놈들 2004년부터 다시 이제 빌드업 한 놈들 재심한 적이 없어. 대법원에서 다 이겼으니까 그때까지. 그럼 그 이후도 계속 이렇게 해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은 SBS에 그 보도가 나가는 바람에 실패했어. 처음 실패했어요. 처음 실패한 게 그 산림청 교수님 덕에.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정보포상을 그때 받았는데 굉장히 재밌어. 산림청 야. 직원은 1계급 특진. 오. 그다음에 그 취재한 SBS 기자는 올해의 기자상. 네. 저는 좋은 정보 제공해줬다고 포상금 20만 원. 20만 원이요?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 얼마나 노력을 많이 들였을 건데 고생할 맛이 나냐고요. 그럴게요. 자, 그런데 저는 뭐 포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전 중요해요. 아, 저도 중요해요. 20만 원이 뭐예요? 지금 84년도 아니고 2004년에 20만 원이면 지금 한 3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돼. 아니요, 2004년.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저 사기꾼이 기업화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토지 브로커들이 네. 국유지 탈취 브로커들이죠. 저렇게 기업화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정부는 대응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네. 국방부 토지를 가지고 군용지를 가지고 소송을 내면 군 법무관이 산림청 하면 이쪽에 담당 법무관 한 사람이 저쪽에 기업화돼 있는 변호사 집단들을 대응할 수가 없다. 저 돈 하나면 수천억, 이 건 7천억 정도인데 일산 땅 그 사례가 7천억 정도 땅인데 그 중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70억 정도면 전국에 있는 이런 이제 등기부 등본이 6.25 전쟁 등에 말소돼 있던 네. 전국 국유지를 다 조사해서 실소유지로 확실하게 저런 식의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걸 안 했어, 이 정부가. 안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제 이거는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국유지 데이터베이스하고 실소유주 그 추적 조사 네. 이거는 별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때 이제 부천 시의원이었던 최윤규 의원이 저 좀 보자고 그래서 국회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한 거야. 그 국유지 전체는 안 되고 친일파들이 가졌던 토지만이라도 그냥 확인해서 네. 환수하는 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친일재산 환수법, 친일 반민족 행위자 소유재산 환수법이라고 네. 하는 게 그때 만들어져요. 그렇구나. 그분이 시작하신 거군요. 네, 2005년도에 그분이 대표 발의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의가 됐고 저는 그거 좀 우리나라 헌법이 워낙 이 친일파 재산을 보호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가능할까 의심을 했는데 어쨌든 만들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 시절에 만든 성공한 법이에요. 예. 그런데 그 법을 정말 이행을 좀 하려면 이제 그건 데이터베이스는 돼 있어요.
그 정도 여러분들의 괜찮죠. 노력 덕에 됐는데 그게 그건 이제 됐는데. 성과가 잘 안 보이는. 근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법무부도 왜요? 그렇고.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셨고 문재인 대통령이셨고 그랬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 땅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환수를 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 어차피 임무 수행이잖아. 네. 그럼 뭐가 생겨요? 뭐요? 뭐가 생기지? 아무것도 안 생기지. 당연히 아, 할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생기죠. 그냥 할 일 한 거. 그래서 생각이 안 그렇죠. 났구나. 예. 뭐요? 그러니까 뭐지? 뭐 상관나?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면 친일파 재산이 그걸 환수 받으면 네. 뭘 하겠어요? 고생했다? 그냥 인사라도 뭐라도 하겠죠. 예. 이러겠지. 고생했어. 야 이거 밥이라도 함께 합시다. 아니 저 이거 하니까 야 이거 밀려 있는 거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 따겠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댈 수는 없지만 이미 인간관계에서 충분히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상이 없군요. 그렇죠. 이거를 친일 재산을 확실히 환수해서 성공한 사람한테는 예. 뭐 일개급 특진을 한다든가 예. 무슨 뭐 해외 연수 기회를 준다든가 어이씨. 뭐 이런 좀 적극적으로 이걸 좀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예. 공무원들 공직사회에 그런 좀 당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신 거 아니야 이거 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지시가 내려갔을 때는 상도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럴 거라고 좀 보는 거고요. 아니 지금 그 확실하게 없어. 이재명 예. 대통령도 만약에 저 주변 분들이 보시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공무원들한테 상을 줘야 된다. 잘한 사람한테 상을 줘야죠. 예. 그리고 저기- 저거 예. 저거 얼마야? 상이 없었구나. 나라 돈을 몇 천억, 몇 백억 단위씩 지키는 건데. 예. 그럼 그 중에 1%만 상을 줘도 얼마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가만히 저기 친일파 아니세요? 그 줬던 게 그렇죠. 내가 이거 굳이 뭐 내일 잔뜩 밀려 있는데 이거 있다고 해가 누가 알아주는 이거 것도 뭐 아니고 열심히 뭐 초과 근무해가지고 예. 차단해가지고 친일파네? 안 돼, 못 주겠네?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짜ong이 있어가지고 뒤에서 뭐 뒷돈이 들어와가지고 그 돈 받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보니까 굳이 이거를 할 정도의 다른 일도 많은데 상도 없는데 네.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의식들 하나가 퍼져 나가면서 지금 이렇게 대강 처리가 되고 헐값에 처가게 되고 모르죠. 그동안에 그 내에서 네. 대충 처리하면 어떻게 됐는지. 어. 예를 들어 90년대까지만 해도 행정부 공무원 중에서 징계율이 가장 높았던 부서가 어디냐면 정부 기록보존소였어요. 왜요? 뭐예요? 부산에 있거든. 네. 거기에 이제 전국의 역대 지적도, 네. 토지대장 다 보관하고 있어요. 사기치기 딱 좋아. 내주면 안 돼. 요만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요놈들이 빌려주면 안 돼. 빌려가서 그걸 가지고 여기가 지금 주인이 불분명하다. 여기는 우리가 소송 낼 만한 땅이다라고 확인하는 용도로 써요. 그거를 불출을 내버리는군요. 내버리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들통나. 그럼 그때 이 사람들은 징계받고. 징계 받아도 뒤로 엄청나게 챙겨서 그러니까 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원래 썩은 놈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네. 이 와중 내에서 이렇게 좀 친일파들의 편의를 봐주면 친일파 후손들의 편의를 봐주면 나중에라도 인사라도 하지 않겠느냐. 또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몰라요. 워낙 많고 그들이 또 재산이 워낙 많으니까 그럴 수도 그리고 있어요. 또 슬쩍 또 얘기가 들어올 가능성도 높고 자, 지금 이 친일파들의 재산을 우리가 좀 하는 게 토지만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순정이 죽고 나서 네. 그러니까 마지막 황제죠. 고순. 예. 일제강점기 보자고요. 일제강점기 고종은 1919년에 죽었고 순종은 1926년에 죽어요. 그 후로 20년간 이제 조선의 왕은 없었어요. 예. 그리고 창덕궁, 덕수궁 등 고종과 순종이 살던 집은 그대로 있고 네. 요 관리자는 이제 이황직 장관이라고 해서 한국 때로는 조선인이 하고 일본인이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주인 없는 집이야. 근데 이 주인 없는 집의 모든 물건들이 네. 다 조선을 대표하는 예술품들이야. 그렇죠. 왕실 물건이니까 어떻게 되는데? 그냥 막 집에 가져가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그럼 막 가져갔겠네요. 당연하죠. 네. 와. 그 이왕직하고만 연이 닿으면 그냥 와서 그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한둘이 아니야. 그런 집들이 지금 친일파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 땅만 많이 가진 게 아니라 네. 국보급 예술품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 그 주방에 그릇 하나만 갖고 와도 대단한 걸 거란 말이오. 그러니까요.
그거 싹 다 어떻게 환수 안 그런 되나? 거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조사를 그러면 해? 김건희가 들어갔다는 왕실 수장고에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다 가져가고 남은 거예요? 찌끄러지 있는 거예요? 거야. 그걸 또 좋다고 또. 그러니까 그런 좀 왕실에서 쓰던 수많은 물건들이 다 이왕직 했던 사람들 통해서 막 밖으로 흘러나간 게 한둘이 아니야. 거기다가 무슨 뭐 우리가 아우. 해방되고 그 어지러운 상황에서 아우 싫다. 6.25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아우 조선왕조 실록이 예. 폐지로 분류돼 가지고 예. 그렇지. 불탈 뻔했어. 근데 그거 뭐가 어떻게 이렇게 많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많어? 저 뭐 헌책들이 뭐 이렇게 쌓여 있네? 이렇게 불탈 뻔했어. 그걸 눈 밝은 사람이 찾아내는 바람에 겨우 살려냈죠. 그러니까 안타깝게 지금 어디 흩어져 있고 암암리의 친일파들 손에 의해서 고가에 팔리는 것도 있고 그나마 살아남은 게 다행인 것도 간혹- 있고 대부분 없어졌고 간혹 왕실에서 왕실용 그 뭐 족자, 병풍, 예. 그림 이런 것들이 왕실에서나 있었던 것들이 튀어나와 요즘도. 에. 자, 한번 보자고요. 굳이 돈이 필요 없는 거야. 수고했어요. 그림 한 장 선물할게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거 이거 어디 땅 요거 맘대로 매각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뭐 지금 국회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막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포상의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대거 투입이 되면서 그 사람들을 덮을 정도로 뭘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저는 아예 규정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 아예 지금 저기 정기적으로 환수액의 1%를 담당 공무원한테 준다. 아, 아까 너무 좋다. 7천억이면 70억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너무 당장 될것 좋네요. 같아요. 예. 못 찾을 거 찾는 건데. 그럼요. 99%는 국가. 네. 1%만 담당 공무원. 그렇게 되면 국정 마비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 일은 안 하고 그 다른 것만. 네. 아니, 담당 공무원들한테 그런 서로- 상을 주는 것도. 서로 그 직으로 가려고 그러겠죠. 예, 그럼 서로 가려고 하고 하나 그리고 찾으면 포상금 주고 1년 휴가 주고 그 다른 사람 그 자리 보내주고 이런 식의 기회들. 맞네요. 또 로테이션 시켜주고 너무 좋네요. 아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거를 왜 못하느냐 이런 어떤 놈이야 막 했는데 이 중에는 일부러 그런 놈도 있겠지만 내가 뭐 왜 해서 뭐 열심히 해서 뭐 욕 먹고 싸우고 그런 일을 왜 해? 그게 모나지 않게 해달라는 이렇게 누가- 살아야지. 누가 와서 간 시비 거는 사람도 없는데 시비 거는 사람이라고는 친일파 후손밖에 없는데 예. 민원인은 그러니까요. 야, 요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군요. 이게 근본적인 부분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또 귀한 말씀이셨어요. 그러게요. 근데 얘기 듣다가 요거 하나만 듣고 지금 시간상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6.25 때 북한이 내려왔잖아요. 그 궁 왜 놔둔 거예요? 이미 그건 이제 그 뭐예요 전쟁 전에 네. 전쟁 나자마자 네. 먼저 싣고 간 것이 예.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네. 이런 것들은 구해야 된다. 앰뷸런스로 싣고 갔어요. 아. 비워놨어요. 아, 근데 이걸 안에 왜 불태우겠어? 안에 그러니까 북한도 알긴 아는 거죠 이게. 요거는 진짜. 이건 문화재는 건드리면 안 된다. 예. 북한뿐만이 아니고 응. 아니 서양분들 보면 다 불태우잖아요. 메가더가 예. 이제 그 서울 인천 상륙작전 직전에 네. 서울 불바다 작전을 계획했어요. 음. 서울을 다 이제 폭파시킨다. 예. 근데 이제 당시 주일 임시공사 네. 이제 그 왜 국교가 없으니까 메가더 사령부랑 교섭하는 이제 한국 대표가 가 네.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는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제 여기는 폭격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게 궁궐 지역이야. 창덕궁, 경복궁, 덕수궁 이쪽은 살려주십시오. 폭격하지 네. 마십시오. 그래서 궁궐은 살아남았어요. 6.25 전쟁 중에. 아, 그래도 그렇고 북한도 거기를 파손하지 않았고 자기는 조선이라고 하는 게 더더욱 하면 안 됐겠네요. 아니 그걸 떠나서 궁궐이 갖고 있는 한국인들의 일종 상징성들이 있고 문화재인데 네. 아무리 그래도 그런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없지는 않았죠. 그러면 옛날에 그 서양에서 이제 남의 문화 짓밟고 이제 뭐, 그렇죠. 뭐 이랬던 놈들이 무식한 놈들인 그게 거네. 진짜 야만이죠. 우리는 우리 거니까 이건 짓밟으면 안 된다. 파기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궁궐은 정말 기적적으로 그 전쟁을 거치면서 다 살아남았어요. 아, 그런 게 또 있었구나. 갑자기 문득 궁금해서 예. 여쭤봤습니다. 예. 아, 지금 오늘도 또 굉장히 초과 근무를 두 분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얘기 나온 김에 예. 네. 예. 그 당시 이제 그 문제를 교섭했던 네. 주일 임시공사 네. 가 이제 김무성 씨 아버지였어요. 아,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정진석 아버지보다 세네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아, 예. 너무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네. 이승만이 그 당시에 일본에다 망명 정부를 세울 계획을 세웠거든. 그걸 협상했던 사람도 그 사람이에요. 김무성 아버지. 예. 그래서 떵떵거리는구나.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교수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자처해서 추가 근무를. 너무 고마우신 교수님. 자, 그럼 광고 갔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네. 자, 이번 광고는 그렇습니다. 수내내 부엌의 프리미엄 국산 홍어 되겠습니다. 이거 비켜보면은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 빛깔이 다 흑산도 홍어라서 빛깔이 달라. 중요한 건 맛이 달라요. 그냥 입에 넣으면 입에 착 붙는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먹어보신 분들은 중 이상을 선택하세요. 처음 먹어본 분들은 약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처음부터 중 드셔도 됩니다. 왜? 프리미엄은 다르니까 중부터 하셔도 이게 홍어구나. 홍어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보통 처음에 잘못 드셔서 그래요. 그냥 저기 저기 칠레산 뭐 이런 거 센 거 잘못 드셨다 그러는 거거든요. 네. 다시는 안 먹. 제대로 이 맛을 아시려면 처음부터 좋은 걸로 드셔야 이걸 왜 먹는지를 아는 겨. 그리고 드시는 분들이 이거 보시면 지금 환장하실 거라. 그렇습니다. 광고할 때마다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는 수내내 마켓의 프리미엄 국산 홍어입니다. 이거 흑산도 수협에서 흑산 수협에서 수매한 오리지널 흑산도 홍어가 있고 서해에서 수매를 한 서해 홍어가 있습니다. 물론 크게 맛 차이는 안 납니다만 그래도 흑산도 홍어는 다르제라잉. 예. 중요한 건 이거 만드신 분들이 이 삭히는 공법이 진짜 40년인가 50년 된 그 노하우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미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거 가격도 다른 데에 비해서 한 6,000원, 7,000원 정도 싸요. 근데 배송비가 무료니까 10,000원 정도로 싼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게요. 요게 이제 250g짜리인데 250g, 500g, 1kg 이 무게별로 서비스로 홍어애, 홍어묵, 홍어살을 아주 귀엽게 포장해가지고 마음의 선물도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진짜 최고 홍어 어떤 건지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수내내 부엌 010-7203-6857로 문자 주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는요. MUH 스킨케어 세트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백화점 가셨을 때 지나가면서 보신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신세계, 롯데, 현대에 다 입점해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남성 화장품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 하나가 이제 올인원이에요. 토너, 에멀전, 그리고 저기 영양, 고습, 영양, 하여튼 좋은 거 있잖아요. 다 있는 게 이게. 그 임상실험도 다 최고 등급으로 통과를 했고, 그리고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서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이다라는 게 다 임상실험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화점에서 다 이걸 진열을 해놓고 매장을 내줬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요 가운데 있는 게, 요게 이제 아이크림인데, 고보습 케어이면서도 하이드롤라이즈 콜라겐 리포전 기술로 영양을 피부 깊숙이 아무튼 최고 고급 백화점 상품이라는 게요. 저자극 화장품이고 미백 효과까지 있는 이중 기능성의 주름 개선은 당연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이죠. 왜 이렇게 싸요?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1년 조금 넘게 남았을 거예요. 1년 정도 남았어요. 그 유통기한 이슈 때문에 사실 1년이면 엄청 남은 건데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차라리 이거를 갖다가 엄청나게 할인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바르셔라 라는 마음으로 80% 할인해가지고 요거 2개예요. 하나 아니에요. 요거 42,000원이 2개예요. 2개. 2개 하면 21만 원이 정가인데 42,000원. 요거는 21,000원씩 갖고 가는 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10,000원이 안 되는 거라 이게. 이 정도면은 백화점에서 파는 건데 이게 유통기한이 1년 정도 남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넉넉하게 사셔가지고 좋은 제품 아주 그냥 척척 바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MUH 스킨케어 세트였고요. 그리고 신규에 가입하면 쿠폰 3,000원도 있고 5만 원 이상은 또 무료 배송으로 해주신다고 하네요. 중요한 건 얼마 안 남았어요. 14일까지만 진행이 된다 말씀드립니다. 몇 개 안 남았대요. 네, 오늘의 마지막 광고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자도 기운이 없고 피곤하신 분들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게 마시는 알부민 활기백 알부민 골드입니다. 제품이 새롭게 리뉴얼 성분과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격은 훨씬 더 합리적으로 낮췄습니다. 아르기닌 로얄 젤리 분말, 특허받은 유산균
2존까지 꼼꼼하게 담아서 황금 배합으로 만들었고요. 게다가 액상형이라서 뭐 그냥 따로 뭐 귀찮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마시기만 하면 딱 끝입니다. 리뉴얼 기념으로 2+1 특별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네이버에 활기백 알부민 골드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모란에 강성범 TV 보고 구매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아연 2개월치까지 무료 증정합니다. 그리고 미개봉 제품은 100% 환불 보장도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너무 옆에서 쭉쭉. 네, 이 정도면 카트를 넘겨줄 만도 한데 그러니까요. 다 먹고 이제 약때까지 안 넘겨주셔가지고 네. 하나 더 먹을까봐 이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드셔야 될 것 같은데. 맛도 옛날보다 옛날 요거보다 더 약간 한약만 조금 더 났거든요. 오. 그것마저 없애갖고 먹기도 너무 좋네. 네, 그냥 이렇게 절취선 약간 이지컷 있어서 이렇게 딱 뜯으시고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마시면 어떤 건 되게 막 되겠습니다. 어우 시원하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유. 맛있어. 잘 만들었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말씀드린 광고도 방송 끝나고 댓글 장면에 링크 걸어놓을 거고요. 안 되신 분들은 강성범 수담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끝. 네. 끝. 자 저는 이 얘기를 마음이 급했던 게 너무 궁금했던 게 있어요. 제가 평소에 지인들하고 얘기하면서 항상 쿠사리 먹었던 게 있어요. 오. 왜 경상도 동쪽 그 해안 지역의 도시들의 미인이 많은지 아느냐. 아 그런가요? 대구민. 그렇지 대구미, 네. 포항미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네. 구미에 미인 많고 막 이런 얘기들 내가 얘기를 했죠. 옛날에 아주 옛날에 진짜 조선 초기 막 이럴 때 거기에 네덜란드 상선이 태풍을 맞아가지고 배가 부서져가지고 상선이 표류를 했어. 근데 이게 배가 부서지니까 갈 방법이 없잖아. 예. 선원들이 그 지역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산 거예요. 아. 돌쇠, 말쇠 이렇게 돼가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자손을 뿌리면서 코가 오똑한 사람이 나오고 아. 얼굴이 갸름하면서 그런 미인이 거기에 많은 이유가 그때 네덜란드 상선이 표류를 해서 그런 것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비웃을만 하네요. 어제 봤는데 역사책에서 내가 아 진짜요? 조선 초기라고 그랬죠. 네. 옛날에 아무튼 옛날이라고 정확하게 제가 몰라가지고 네. 아니에요? 참 그 얘기를 하려면 네. 이 짧은 시간으로 안 돼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네. 19세기에 이 조선 땅을 밟았던 그 유럽인들, 네. 유럽인들이 이제 전 세계 아시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는데 러시아인을 제외하면 대개 이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죠. 들어오고 중국도 남부 경유해서. 상해나 이런 쪽을 지나서 한국을 들어와요. 들어와서 보면 한국인의 인종적 특징이 순수 아시아계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인들 중에서도 좀 키가 큰 편이고 오. 코가 상대적으로 오똑한 편이고 그래서 특히 여기는 이제 그렇게 보였나 봐. 평민들은 좀 아시아 계통이고 네. 귀족들은 유럽 계통에 가깝다. 이런 에이, 얘기들을 그건 자기 그렇게 생각을 선입관이죠. 왜냐하면 햇빛을 안 보니까 하얘니까. 피부색이 달라요. 근데 이건 전 세계가 같아.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인구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했잖아요. 네. 평민들은 다 농사꾼이야, 농민들이라고. 귀족들은 밭에 나가서 땡볕에서 일을 안 하니까 그쵸. 피부가 상대적으로 하얘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흰 피부에 핏줄을 보면 핏줄은 파란색으로 보이잖아. 네. 근데 이게 늘 일하는 사람들은 피부가 새카맣게 타가지고 네. 핏줄이 안 보여. 예. 그래서 그 평민들 사이에 그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귀족은 피가 파랗다. 나면서부터. 안 보여주는 건데 핏줄이 파랗게 보이니까. 예. 피가 파랗다. 그런 오해들이 좀 있어요. 오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였겠죠. 양반집 처자들은 피부가 좀 상대적으로 훨씬 뽀얗고 네. 평민집 자녀들은 또는 평민 젊은 사람들은 다 피부가 까맣게 탔으니까. 그러니까 서양인이 보기에는 저 인종이 다른 게 아닌가.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넘어와서 이제 여기까지 여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어떤 사람들이겠어. 농사꾼이 오진 않잖아. 네. 그렇죠. 지식인들이나 네. 관리들이 오기 때문에 예.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쪽에 귀족 계급, 양반 계급 사람들은 피부색이 허옇고 키도 크고 잘 먹은 표시가 나니까 인종적으로 다른 것 같다. 여기는 두 인종이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정도의 얘기는 있는데 예. 제반 얘기요. 네덜란드인들이 동해안에 표류해서 거기서 예. 이제 자식을 낳고 살았다는 얘기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수님도 모르시는 뭐가 있어요. 네덜란드의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도 표류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죠. 일단 일단 그것도 좀 넣고 보죠. 예.
제가 이 얘기를 좀 오늘 다 얘기는 못할 것 같고 네. 하나만 좀 우리 시청자들 또는 이제 우리 강 대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그거는 역사적인 기록은 없다. 예. 근데 근거가 없어요. 지난 근거. 시간에 저한테 하멜 후손일 수도 있다고 하셨었는데 예. 교수님이 예. 예. 아니 하멜이 아니라 벨테브레. 아 벨테브레요? 그럼 누구 얘기해 주실래요?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서양. 네. 우리가 서양과 동양으로 세계를 나눠서 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올바른 좀 인식 방법인가 싶어요. 아. 세계 지도에 서양을 한번 색칠해 보세요. 애매해요. 저기 아프리카는 서양인가요? 아프리카요? 아프리카는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기분이. 아니면 브라질은? 브라질? 브라질은 남미? 남반구는 좀 띄워놓고 봐야 될 것 같은. 네. 사실은 이게 좀 심상지리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지리를 우리가 심상지리. 좀 이거 좀 놓고 보죠.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유럽 그러면 어디가 제가 스웨덴, 예컨대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네. 어디에 있는지 딱딱 찍으실 수 있잖아요. 지구본에서 금방 찾으실 수 있죠. 맞아요. 이렇게 지금도 좀 생각이 납니다. 예. 아제르바이잔, 거긴 모르겠는데요. 루안다, 그렇죠? 예. 지구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구본에서 딱 찍을 수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네. 어떤 지역은 대단히 우리 정보가 촘촘해서 말만 하면 그냥 지구본 딱 돌려서 여기 이렇게 찍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 이름이 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또 어떤 나라들은 우리가 정보가 비어 있어. 중앙아시아 일대라든가 중남미 일대라든가 네.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는 비어 있어요. 맞습니다. 인간의 기억이 그래요. 역사에 대해서도 어떤 시간대에 대해서는 기억이 촘촘한 반면에 어떤 시간대는 기억을 못해요. 그것처럼 지리 공간에 대해서도 그래요. 기억이 그 마음속의 지리는 지도책 위의 지리랑 다른 거거든, 지리 공간.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사람들이 알고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영역에 관한 좀 정보를 심상지리 공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마음속에 있는 지리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걸 토대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서양이라는 건. 우리 거꾸로 한번 보죠. 서양이라는 그걸 토대로 만들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왜 아시아일까요? 아시아라는 지역 이름을 누가 붙였을까? 아시아. 서양인이 붙였겠네요. 서양엔 누가 붙였죠? 서양인 저기 스페인, 포르투갈. 그러니까 누구나 옛날에는 네. 자기가 있는 곳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유럽사는 주로 이제 이집트 역사 다음으로 바로 유럽의 일반적인 세계사는 네. 그리스사로 넘어와요. 네. 지중해 연안에 특히 서아시아, 시리아라든가 바빌론이라든가 페르시아 역사는 오히려 주변화하고 그리스를 세계사의 중심으로 써요. 네. 우리 세계사 교과서도 그렇게 돼 있어. 네네네. 이집트 다음에 그리스야.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스인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사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남쪽은 아프리카, 자기들의 동쪽은 아시아. 그리스인들이 만든 그리스인들이 만든 생각해낸 심상지리예요. 그렇군요. 아시아라는 그 단어도 그렇죠. 그리스에서? 그들의 심상지리야. 그리스인들의 심상지리야. 오. 자기들의 동쪽은 아시아, 예. 자기들의 서쪽과 북쪽은 유럽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거야. 그리스 기준이고요. 자기들 거긴 나라도 없었어 그냥. 도시죠. 그냥 도시도 아니야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문명이 있는 곳은 자기네 미케네라든가 네. 이런 데만 이제 아테네라든가 문명이 있는 지역이고 예. 나머지 지역들은 그냥 땅덩어리야. 아.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이라는 세 개가 만들어진 그리스 거예요. 중심으로 된 거구나. 그리스 중심으로. 그럼 오리엔탈이라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동쪽이 아시아와 동의어가 오리엔트예요. 오리엔트. 오리엔트. 예. 동쪽이란 뜻이야. 그리고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동쪽에 있는 나라는 지금의 튀르키예요. 터키. 튀르키. 어. 튀르키예를 다른 말로 소아시아라고 그래. 원아시아야 동시에. 원래 아시아, 거기만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예. 정보가 커지면서 점점 더 세계에 대한 정보가 커지면서 네. 아시아가 계속 넓어진 거지. 계속 동쪽으로. 그래서 넓어지면서 그 기준에 따라 제가 처음 알았던 아시아는 이제 니어 오리엔트. 가까운 예. 근동. 예. 근동보다 조금 더 멀리 있으면 이제 중간쯤에 있다고 해서 중동. 아! 우리가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이제 네. 그리스 기준이에요. 여전히. 그리스 기준이 중동아시아구나. 우리 기준은 아니지. 우리 기준에서는 거기가 서쪽이지 어떻게 동쪽이야.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스 기준으로 그러니까 터키 기준으로 가까운 여기 터키는 튀르키예는 근동. 여기보다 멀단 말이야. 네. 남쪽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저기 중동. 중동.
아유, 저쪽 서쪽인데 그거 참 그래서 더 그러더라고요. 먼쪽 가면 이제 원동, 아, 먼동인 줄 알았습니다, 원동. 저는. 원동. 원동 네. 지역이라고 불러서 지금 이제 몽골이라든가 중국까지를 원동이라고 그랬어요. 네. 아, 그 원동보다 더 끝에 있으면 극동. 우리가 아, 그때 그래서 우리가 극동이. 우리 기준은 우리는 그래서 이 극동이라고 부르면 원래 이게 그 기준이에요. 그 어디 기준에서 기준으로 동쪽은 동쪽인 것 같은데 예. 서양 기준으로 그리스 기준.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근동, 중동, 원동, 극동 이렇게 나눠요. 그럼 그리스인들만 기준이 있었겠나? 네. 중국인들도 또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던 거죠. 요거 재밌다. 예. 예. 중국 사람들도 세계에 대한 정보들을 점점 익숙하게 나가요. 그래서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원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멀리 가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명나라 때고 네. 송나라 시대에 이제 세계에 대한 인식들이 좀 생겨요. 네. 그러면서 자기 나라를 이제 서쪽에 있는 땅은 다 서역. 서역. 들어봤지. 중국의 예. 서쪽에 있으면 서역. 서역. 그다음에 이제 동쪽에 있으면 동역인데 동쪽이 바다니까 동역이란 말은 없어요. 네. 자, 이게 이제 중국인들의 세계나 또는 한자 문화권의 세계관이에요. 네. 우리가 바다를 해양 그래. 해양. 해와 양이 달라요. 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바다는 다 그래. 동쪽 바다는 동해, 남쪽 바다는 남해, 네. 서쪽 바다는 서해. 남쪽 바다 지나면 태평양. 태평양. 해는 건너다니는 바다예요. 아. 끝이 있는 바다예요. 네. 양은 건널 수 없는 바다. 태평양, 대서양. 그건 땅 끝이야. 옛날 사람 지구가 땅이 평평하다고 믿었잖아요. 네. 땅 끝을 그래서 양이라고 불렀어요. 양은 바다란 뜻인 동시에 땅 끝이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양이라는 말이 처음 이제 중국에서 송나라 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계에서는 예. 서쪽 끝, 서쪽 땅 끝이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 앞바다였어요. 애기의 더 못 갔구나. 지중해. 예. 그거를 서양이라고 불렀어. 서양 끝. 근데 그 다음에 징기스칸이 나와서 전 세계 유럽까지 가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유럽의 지리 정보가 유럽인들이 가졌던 지리 정보가 중국으로까지 흘러 들어오는 거야. 보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네. 더 큰 데가 있네.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서양이라고 부르던데 지금의 지중해를 작은 서양 그래서 소서양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그 밖에를 대서양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이구나. 와, 신기하다. 네. 소소양이 있었기 때문에 대서양이 그렇죠. 된 거구나. 그냥 원래부터 대서양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소소양은 지중해가 되겠네요. 지중해가 소서양, 그 옆에가 대서양이에요. 그렇게 말고 마젤란이 여기 온다면 이제 퍼시픽 C라고 해서 이제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세상을 구성해놨어요. 이게 동양이야. 중국인들에게 서양은 대서양이고 네. 태평양이 중국인들에게는 동양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해 버려요. 네. 이제 양이 양이 아니게 아니야. 된 거예요. 네, 양이 아닌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그 뒤에 한 20년쯤 지나서 이제 마젤란이 세계 일주에 성공을 해요. 네. 필리핀까지 왔다가 필리핀에서 죽죠. 네. 거기 마젤란 동상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무렵부터 1520년대부터 이제 포르투갈인들이 이 마젤란 항로를 따라서 마카오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호주까지 가고 막. 예. 이제 그 상거래를 하기 시작하죠. 네. 마침 일본인들도 남쪽으로 가서 인도네시아나 이 부근에서 이렇게 접촉할 기회들이 있었어요. 일본도. 예, 포르투갈. 그래서 저 나중에 예. 오다 노부나가가 거기서부터 총을 수입해 들어와가지고 일본 통일을 하는 거죠. 통일되는 거죠. 그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거기서 갖고 온 그 거예요? 항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이 포르투갈인들이 마카오도 점령하고 결국은 이제 일본인들하고도 접촉을 하는 거죠. 근데 일본인들은 얘들이 어디서 온지를 몰랐어. 포르투갈이 당연히 모르죠. 예. 포르투갈인들이. 예. 걔들이야 이제 세계 지도를 만들고 세계를 일주하는 항행을 하는 정도니까. 네. 그래서 처음엔 뭐라고 불렀냐면 서양인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그냥 좀 괴상하게 생겼다. 예. 머리카락은 빨갛고 코는 크고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홍모귀라고 불렀어요. 홍목이. 홍은 빨간색 털이 얼굴이고. 빨간 귀신. 예? 털 빨간 귀신. 머리가 예. 저기 빨간색 머리가 있으니까 약간 좀 아. 약간 짙으니까 머리카락이 이제 붉게 보이니까 붉으스러워. 귀신. 홍모귀. 홍목이라고 불렀어. 처음엔 그랬어요. 이게 16세기 상황이야. 우리가 네. 세계를 인식할 때. 네. 서양이라는 생각도 못했어. 포르투갈인들도 일본이 어딘지를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네. 우리는 코리아잖아. 네. 영어 이름이. 네.
고려에서 온 말이에요. 네. 네. 고려 시대 생목인들을 아라비아인을 통해서 유럽에 알려졌다는 아라비아인들을 생목인이라고 했군요. 왜 생목인이에요? 눈이 색깔 있는 눈에 색깔이 있다고 눈동자에. 눈목자 색깔 생목이,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일본을 이제 재팬이라고 포르투갈인들이 소개를 했어요. 네. 왜 재팬이냐? 지팡근가 그랬던데. 뭐예요? 일본인들도 이게 일본이잖아요. 네. 일본이에요, 일본. 자기들이 자기 나라 옛날부터 표현할 때 니폰이라고 표현했군요. 일본 이렇게 불렀던 네. 일본이에요. 네. 걔들을 쓸 때 영문으로 쓸 때 일본이라고 가끔 쓰잖아. NIPPON. 네. 재팬도 쓰고 일본도 써요. 예. 일본이라고 일본을 불렀는데 예. 이게 중국 광동 지방 사투리로 예. 야빵 정도로 읽혔대요. 야빵. 야빵. 프랑스 포르투갈인들이 야빵을 가지고 간 거야. 예. 그래서 그게 유럽에는 재팬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야빵이 제이였어요? 제이가 원래 야마를 포르투갈 스페인 계통에서는 제이를 야로 읽어요. Y로. 아, 그래서 야빵 하니까 자빵이 돼가지고 예. 자빵.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일본인이. 그러니까 서로 몰랐던 거죠. 예. 어디서 왔는지를. 이상한 놈들이 와서 교역을 하는데 네.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국제무역의 주도권이 바뀌면서 예. 포르투갈을 거쳐서 그다음에 네덜란드로 이동을 해요. 네. 네덜란드, 스페인으로 이동을, 스페인, 네덜란드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네덜란드인들이 그 다음에 또 오기 시작했는데 좀 다른데 비슷해. 다르긴 달라요. 거기. 훨씬 이게 얼굴이 되게 가늘어. 그리고 키도 크고 더 커. 일본인들이 보기엔 다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그래서 얘들은 남쪽 바다로 나가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예. 남만인이라고 불렀어요. 산만인. 삼국지 게임이면 남만 그 나오고. 남만하고는 다른데 그걸 남만인 줄 알았던 그건 저기 거야. 티베트 쪽이거든. 남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예. 그때까지 남만이라고 불렀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는 또 이제 달라요. 우리나라 태국이나 이런 데를 남만이라고 불렀어요. 남만. 이게 남쪽에 오랑캐 땅. 야만인 했대. 그 남만. 원래 중국인들이 기준으로 4대 오랑캐를 네. 동이, 서흉, 남만, 북적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동이족 저희가 동이. 네, 동이족이죠. 동쪽에 있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오랑캐를 동쪽에는 이족, 북쪽에는 북적족, 남쪽에는 만족, 서쪽에는 흉족 이렇게 불렀어요. 북흉. 남만, 북흉. 예. 동이 서흉, 남쪽에는 서쪽에는 융족 이렇게 그렇게 불러왔던 거라서 이제 우리가 그걸 따서 남만이라고 불렀던 건데 16세기에 들어와서 일본인들에게 남만인의 이제 이 실체가 달라진 거죠. 네. 그리고 요 무렵부터 16세기에 들어서 대략 임진왜란이 나던 무렵부터 이제 스페인과 네덜란드인들의 일본 왕래가 상대적으로 빈번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온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서양인 유럽인이 누구냐면 임진왜란 중에 들어와요. 전쟁 중에 들어와요? 네, 임진왜란 때 들어와요. 거기 앞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 기원 후 이제 그 유럽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기독교 내에도 이단으로 몰린 파가 있었어요. 네스토리우스 교파라고. 네스토리우스. 경교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들이 이제 유럽에서 그 로마 제국에서 이단으로 몰려서 네. 동쪽으로 도망와서 이제 일단 당나라까지는 왔던 기록이 있어요. 공식적 문서로. 네. 근데 불국사에서 십자가 모양의 그 상징물이 발견이 됐어요. 불국사 안에서요? 오. 몇 년도더라? 좀 그냥 길게. 우연히 그냥. 우연히 십자가 모양이 닮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네. 네. 우연히 십자가 뭐 네. 그걸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일각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나라까지 왔던 네스토리우스 기독교인들이 예. 신라까지 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딱 보였는데 그게 우연히 보였다고 치기에는 너무 노골적으로 십자가 같다. 네,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이제 추론도 해요.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네. 기록은 없지만 그게 언제라고요? 신라 때. 신라 때. 신라 때 이 유럽인들이 여기까지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럼 신라다. 그거야. 그래서 미인이 신라 쪽에 와서 그거였네. 그때 정착 나는 상선이 남파인 줄 알았지 뭐예요. 그거였어.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고. 그 십자가가 있거든 신라에. 그리고는 이제 유럽과의 소통 경로는 없어요. 이 고려시대 병난도에 왔다 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생목이는 주로 아랍 상인들이었는데, 근데 이건 우리 한국 문화의 엄청난 좀 사실은 변화의 요인이 되죠.
예를 들어서 알코올. 알코올. 걔들이 알코올인 알라, 알자지라, 알카이다의 알이에요. 아 그래요? 정관사 그래요? 알이에요. 아랍어 정관사 알. 뭐야 이거? 이게 이제 10세기, 11세기 여무렵에 네. 이 아라비 일대 연금술이 굉장히 유행해요. 예. 온갖 것들을 끓이고 녹이고 해서 금을 만들어 보려고. 예. 그 와중에 이제 술의 증류법이 발견이 돼요. 끓이고 하다가 그 전까지의 술은 독한 술이 없어요. 네. 그냥 과일 발효. 발효주까지. 예. 자연 발효주죠. 이게 쌀. 곡물을 발효하든 예. 과일을 발효하든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략 6도에서 12도 독해봤자 이내외의 술밖에 없었다고. 이걸 취하도록 마시려면 좀 많이 마셔야 돼요. 예. 네. 근데 이 아라비아인들이 이걸 증류해서 순도를 대단히 높이는 50도 이상이 나오는 50도 이상. 그런 이제 증류법을 개발하죠. 네. 그리고 거기다 알코올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알코올 얘기 나오니까 눈이 반짝반짝 아니 술은 잘 못 먹는데 네. 나 그게 알자지라 알힐랄 알라, 뭐 알라, 이런 거 알카이다. 네. 그거에 알인지 몰랐지. 나는 모두 화학자가 만든 말인 줄 알았지. 네. 그게 고려 시대에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고려에 전래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도 이 도수 높은 술을 마실 수 있게 돼요. 그게 조선시대 때부터인가요? 고려 시대부터 말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 조선 시대까지도 우리가 소주라고 부르잖아요. 예. 네. 소주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름이 화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불 붙는다. 불타는 것 같다고 해서. 예. 그리고 지역에서는 아락기라고 그랬어요. 알. 응. 에. 아락기, 아락주.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이게 네. 아랍에서 온 술이다 이런 뜻의 이름을 붙여서 썼던 거예요. 알. 네. 아락기, 아락주. 우리말에서는 이제 알학이 아니라 그냥 아락. 아락. 아락기, 아락주. 아락주. 이런 이름으로. 그때부터 뭐 안동소주에 뭐 40도, 50도가 생기고 막 그러고 에이, 그거는 예. 이제 좀 뒷얘기고. 그 뒤에 또 한 거야. 어쨌든 좀 예. 그 무렵부터 고려 말부터 귀한 사람들, 부자들은 이제 술을 증류주를 마실 수 있게 된 거죠. 아랍과의 소통도 가능해지고. 근데 이제 이게 명나라의 해방 정책을 조선이 같이 적용받으면서 네. 그 관계가 다 끊겼죠. 끊겼고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남만이라고 불렀던 동남아시아와의 교류들이 좀 있었어요. 네. 전에 한번 그 얘기했죠. 코끼리 얘기. 네. 코끼리 좀 선물을 받은 이름 태국에서 코끼리로 선물 받은 코끼리 얘기 좀 네. 했었는데 그런 좀 정도의 교류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몰랐어요. 그런 땅이 있었는지, 네. 유럽이 있었는지. 그러다 184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아편 전장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185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 페리에 일본 강제 개항 사건이 일어나고 네. 그때에 와서야 대략 1800년대, 1700년대면 이민지 알게 됐는데 대략 19세기에 와서야 네. 저들을 통째로 묶어서 그러니까 아시아로 침략해 들어오는 유럽인 그들을 묶어서 서양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서양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서양인은 어디에 속하냐면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정도가 서양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서양인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굳이 확장한다면 미국과 유럽, 유럽 중에서도 서유럽, 거기가 이제 서양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또 하나는 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 시간은 뭐 이미 초과고 뭐 엄청나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중국인들이 세계를 나눠 부르는 방식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나라 이름. 왜 아라사, 노소와 미리견, 영길리 이렇게 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요, 했나요? 안 해주셨어요. 어디서 하셨습니까? 저한테 안 해주시고. 네. 이거 아니요, 다 하려면 또. 이거는 그럼 오늘은 못 하겠네. 왜 우리는 미국 또는 이제 뭐 불란서, 영국, 독일 이런 식의 나라 이름들을 알게 됐는가? 이거 뭐 이게 적어놔요? 피디님 네. 적어놔요. 다음 주 그거 주제예요? 네. 만약에 내가 교수님 정도의 지식이 있었으면 진짜 많은 여성 올렸을 것 같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아요. 이거 네. 너무 진짜 집에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미 많이 울리신 거 아닐까요? 왠지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학자시라서 그런 네. 얘기하시면 싫어하셔. 그래요? 네. 주의하도록 하겠고요. 네. 추가 근무 너무 오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벌써 이게 녹화 시간으로 지금 새벽 시간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는 이게 뭐 구라파 뭐 이런 말씀. 그렇죠. 그거 나라 이름 어떻게 얘기. 생긴 불란서. 우리는 그냥 옛날에 그랬으면서 유럽을 구라파로 요것만 알잖아. 왜 구라파인지 네. 그런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개떼들 시즌3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도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